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정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훈입니다. KBS 한승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승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하실 경제 저널리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이봉수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봉수 인사드립니다. 인사가 좀 생소하네요. 노래 한 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100회 특집 후에 2주간 저희가 휴식기를 가졌는데 최욱 씨는 네. 좀 허전하지 않았어요? 뭐 네, 덕분에 2주 동안 잘 쉬긴 했습니다만 우리 제이가 2주 동안 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괜히 또 가슴이 아팠어요. 더욱더 존재감을 드러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돌아오길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저희 방송에 또 지대한 관심을 둔 곳이 있죠. 바로 조선일보인데요. 7월 28일 자사 검언유착 오보인 침묵한 KBS 토크쇼 제이라는 기사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전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를 내 KBS판 검언유착으로 논란이 된 자사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2주 뒤 KBS판 검언유착과 KBS 앵커 코멘트를 어떻게 다룰지 기대한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뭐 이거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너무 틀린 게 있어가지고 요것만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제이 주 시청층인 여권 지지자들의 눈치를 봐서 우리 제이가 이 건에서 다루지 않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뭐 여권 지지자들이 도대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그 제이 관련한 게시판에 이 건을 다루지 않는다고 우리를 엄청 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가 매우 틀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시즌2 시작하고 나서 조선일보가 저희 방송 다룬 기사를 찾아보니까 14번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열심히 모니터한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번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인 비판이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자, KBS 오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비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를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이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일 오전에 미리 나온 조간신문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중앙일보 임대차 3법 충격, 전세가 사라진다. 조선일보 임대차법 통과, 집주인도 세입자도 대혼란 등 이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을 조명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미소라는 설명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진을 배치한 게 꽤 눈에 띄었거든요. 이 조선일보에서 언제부턴가 정부 고위층이나 어떤 여당의 정치인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등장할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죠.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은 민심의 분노가 강조되는 기사와 함께 사진이 실려서 이제는 창의성도 떨어지는 그런 의도를 좀 가감없이 드러내는 뻔한 패턴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어떤 정책이건 새로 나오면 이해관계이든 주춤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정책이 실제 어떤 효과를 구현하는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지 아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는 맞는데, 언론이 그 정책이 실행된 직후에 바로 실패를 말했다라는 건 이미 그 실패를 예정하고 있었고 예단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 확정적인 얘기는 뭐냐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의회 독재라는 아주 이상한 신개념을 여기에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마 그것은 임대인에게 좀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에게도 어떤 영향 혹은 수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만을 다 가능해서 이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뭐 전세 씨가 마른다 이런 그 제목을 붙여가지고 임대차 3법의 이 부작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언론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강남권에 전세 물량이 소진되고 또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기사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임대차 3법이 나오니까 또 그 효과를 예단해가지고 사실 결과로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앞질러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정책이든 간에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무조건 망한다 그래요. 망해.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여러 이유로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교통사고 날 것이라는 얘기만. 근데 이게 망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죠. 베네수엘라. 이번에도 역시 소환이 됩니다. 8월 6일자 중앙일보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편가르기와 가격 통제, 세금, 베네수엘라 부동산 대책이라는 글을 보면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우리의 임대차 3법과 비슷한 정책을 펴서 망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처럼 잔뜩 겁을 줍니다. 앞쪽에서는. 근데 뒤쪽으로 가면요. 우리와 베네수엘라는 단순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가능성도 낮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도 지금 뭐 내가 뭘 쓰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인 선택과 의도적 배제의 문제인데 여기서 또 하나 의도적으로 선택되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참여정부라는 과거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리안의 8월 8일자 기사를 보자면 참여정부 이어 문정부까지 부동산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 노정부 대좌비, 청와대 휘감은 부동산 트라우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참여정부에 이어 문정부까지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의도냐면 노무현 정권이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걸 일종의 정권 교체라고 본다면 그것의 아주 주요한 동인이 바로 부동산 대책 실패라는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이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시그널이 되느냐? 결국 부동산 정책이라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거꾸로 프레임화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강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그 부동산 시장도 결국에는 서민들의 심리와 굉장히 관련이 있을 거라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자마자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평가 자체가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혼란시킬 거란 말이죠. 그것이 다시 시장의 침체로 가져가면 그것이 다시 원인이 돼서 결국 어떤 정책은 실패로 귀결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 되는데 어쩌면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본인의 온라인 페이지에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인 70 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임팩트가 없더라도 그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언론들은 정책이 나오자마자 효과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집값 안정 대책을 물어뜯기만 할 뿐인 언론들이 정말로 집값 안정을 원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다들 말씀하신 그 언론의 속마음 또는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이 이제 여실히 드러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하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다루는 언론의 행태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윤희숙 의원의 연설은 좋게 말하면 전략적 위장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꼼수의 연설이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보수 야당의 경우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한다면 주택가 상승을 통해서 오히려 수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임대인 쪽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략적 위장으로 임대인 쪽이 아닌 임차인 쪽에 자신의 위치를 점해놓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출발했다는 게 좀 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뭐냐. 임차인을 걱정해서 한 이 연설이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이들의 지지 기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혜자들과 임대인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인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더 큰 지지를 원해서. 그러나 언론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임대인이라든가 주택 거래를 통해서 수혜를 얻는 쪽이 자신의 구독자들이고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위장적인 어떤 전입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를 굉장히 위대한 것으로 신드롬으로 만들어가야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언론은 전율을 느꼈다, 신드롬이다. 그다음에 뭐 가령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나 메르켈 독일 총리랑 비교하는 기사들도 있던데 이 발언의 골자는 간단한 것 같아요. 임차인 보호 필요해. 하지만 그건 국가가 해야 돼.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돼. 그랬다가는 결국 임차인만 손해를 볼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새로운 말은 아니고 항상 반복됐던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자를 겨냥하면 결국 약자가 손해볼 것이다. 가령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청년 실업률만 늘어날 것이다. 비슷한 논리이고 특정 계층이 항상 좋아하고 환호할 수밖에 없는 논리다. 진실은 윤 의원이 임차인들 문제를 뭐 해결할 방안도 내놓은 거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과 상관없이 이 두드러진 특징이 인상을 결정짓는 말하자면 현저성 효과를 아주 극대화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사실 국회의원들의 임차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서민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언론이 과연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월세 제한, 세금 강탈, 문재인 너가 독재자다! 독재자다! 민주당은 임대인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자산가라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한테 씌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프레임 공작을 깨부수어야 합니다. 깨부수자! 징벌적 과세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집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재산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이 사회주의 정권이 온 나라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관련된 언론 보도 중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 편협해요. 정부 입장만 얘기를 해요. 여기 어느 사람을 붙잡고 다 얘기를 하셔도 저와 같은 의견일 거고요. 유튜브 방송만 진실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종부세라는 것이 굉장히 소수의 엄청 기존에 회피해왔던 것들을 바로잡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절대 다수가 해당하는 일인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나라 망할 것처럼 그런 보도를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뭐 언론에 대한 신뢰는 없죠. 네. 그냥 그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 되나라는 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 거예요. 그걸 바꾸자고 하는 게 임대차 3법인 거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마냥 보도하는 것은 저는 명확한 악의적인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은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어떤 부동산학 교수, 누구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면 그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런 부분의 무게를 정말로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인데 이번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서도 취재 요청이 있기는 했대요. 근데 이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집 살 기회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분노에 집중하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는 사실은 주거 문제인데 주거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로 모든 언론들이 시각이 이제 갇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 생각을 해봤더니 주요 신문들도 부동산 섹션은 있지만 주거라는 섹션은 저는 잘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포털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경제 뉴스의 하위 그 카테고리에 부동산은 있어요. 근데 주거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만큼 어떤 이미 언론과 포털의 틀 자체가 이미 주거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것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개념에 훨씬 편중돼 있다는 얘기겠죠. 네. 하우징이 아니라 이스테이트에 그렇죠. 집중돼 있는 거죠. 심지어 임차인에 관한 뉴스마저도 임차인 당사자보다는 소위 그 부동산 전문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민들을 인용한 비율은 보면 여기에 그 한 5%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약자 그룹에 대한 이해관계는 지면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참고로 저는 임차인입니다. 뭐 연설하실 거예요? 몇 분? 예, 임대차 3법. 네. 임차인 입장에서 진짜 그 좀 마음이 위안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사 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여론조사 보면 그래서 그런지 임차인들도 임대차 3법에 좀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 52시간제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수요자들을 더 몰아넣고 가고요. 뭐 주 5일제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역전의 논리를 쓰고 있는데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안이라는 건 저는 부정하기 힘들 듯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정말로 불리한 것인지 그리고 임차인이 피해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론은 좀 더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 얘기를 잠깐 하면 임차인 보호를 특별히 해주기 위해서 특별법인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81년에 제정됐는데 제정 당시부터 그 취지는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거는 31년 만에 개정이라고 그러고 2011년부터 관련된 법안이 되어 있었다고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거 시행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오자마자 임대인에게 마이크를 준다라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임법을 없애자고 하든가 아니면 뭐 소득 불균형, 주거 불안정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야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이라는 거죠. 좀 더 이제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사실은 임차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다른 임차인들이 많을 텐데 보통의 평범한 임차인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례들을 끌어와서 이제 기사에서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제2에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마포구, 강남구, 여의도 이런 조정 대상 지역, 집값이 높은 지역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의 유주의 집 있으면 죄, 이상한 나라의 1주택자 이런 기사 사례를 보면 최근 집 구입을 결심했지만 수백만 원 재산세를 납부할 자신이 없어 포기한 맞벌이 신혼부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 이 수백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00만 원 재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재산세 200만 원을 내야 하는 아파트는 따져보면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11억 원 정도이고 실제 시세로 치면은 더 올라가겠죠. 15억 원 이상 되겠죠. 근데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또 이런 기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가 절세 상담 맞다 이혼 상담 가족 해체 부르는 세금 폭탄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좀 놀랐습니다. 뭐냐면 절세의 방법으로 이혼이라는 것을 오히려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하나의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결론이 뭐냐면 18년 전에 4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6억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은 12억 원을 버는 거 아닙니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6억 4,600만 원 낸다. 그래도 뭐예요? 지금 12억에서 6억 4,600만 원 빼도 5억 이상을 버는 건데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혼하는 게 낫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니까 이혼하라도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게 절대 선인 것처럼 왜 돈의 가치가 이혼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게다가 퀄리티 신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말 정론지라고 할 수 있을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의 시그널이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보면 이제 그 세금으로 공포심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어부터가 무시무시합니다. 사유재산 강탈, 세금 아닌 벌금, 세금 지옥, 도살적 과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금으로 공포심을 자극을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임차인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다 임대인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것이고 결국 임차인만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 전개가 이어진단 말이죠. 아니 실제로 지금 최욱 씨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세금 폭탄이라고 집 가진 사람들이 그 책임을 충당금을 최욱 씨한테 달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임대차 3법에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네. 팩트 체크를 좀 해줘요. 이게 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다 뭐 이런 슬로건으로 이제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경제정책은 이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쪽 다 피해보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세금을 전가시킬 거다. 그러면 임대인들은 피해가 안 되는 거죠. 세금 폭탄 정책으로 비판받는 대표적인 것이 70 대책인데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면 현재까지 그 혜택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냐. 10억짜리 아파트 5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와 같은 아파트 실거주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667만 원과 579만 원으로 별 차이가 없더라. 또 하나 70 대책이 논란이 된 것이 그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올리기로 한 것인데 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기초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대상자가 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는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부유층의 입장에서는 폭탄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일반 시민들에게는 과세 정의로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언론에 가장 아쉬운 게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할 때쯤에 왜 언론에서 이 문제가 세금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때부터 좀 짚어주고 예측해서 법을 좀 바로잡게 하는 그런 순기능을 했으면 어떨까. 전 지금도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임대인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많이 벌던 걸 적게 벌어서 위축되고 한편으로 좀 너무 이게 시장 경제와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속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결국은 임차인을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임차인 걱정을 늘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종부세를 인상하면은 뭐 99% 국민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종부세를 많이 거둠으로써 세수가 증대가 되니까 자기가 내는 세금 부담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서민들한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서민들한테는 세금 폭죽이에요, 폭죽. 방송 잘하시네요. 제가 화가 났어요. 자, 부동산 정책을 거세게 비난하는 언론들을 좀 살펴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똘똘한 집 한 채에 투자라는 보도를 해왔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번에 나온 용어인 줄 알았더니 중앙일보가 2006년에 아파트 똘똘한 놈 하나면 돼. 머니투데이 2008년 유망 지역의 똘똘한 주택 한 채만 키워라. 조선일보 17년에 똘똘한 한 채 가치 극대화할 것. 10년 그 전부터 이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등장한 말이 똘똘한 한 채인데 그러니까 15년 정도 된 거죠. 주거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언론의 시각이 그만큼 굉장히 오래됐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똘똘하다는 거. 결국은 세금도 덜 내면서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이제 투기를 좀 자극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이 정부가 또 부동산 못 잡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 이거 완전 모순 아닌가 싶어요. 어떤 한 아파트는 이제 최고가 우리나라 84억을 돌파를 했어요. 아파트 한 채가요? 예, 한 84억을 돌파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1가구 1주택은 뭐 도덕적으로 이거는 뭐 좀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냐 이런 건 있는데 뭐 좋습니다. 좋은데 세금은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아파트를 진짜 똘똘한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종부세도 아주 똘똘하게 매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1가구 1주택이니까 뭐 이거 안 되는 거죠. 조선일보가 땅집고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매일경제가 MK부동산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 사이트들을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특화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거래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매체가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전세
전세 대란이다. 뭐 임차인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식의 반대를 하는 거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이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집값, 전세값 인상을 이제 보도할 때 보면은 강남에서도 또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 그것도 또 호가 위주로 이렇게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심지어 부동산을 내놨던 사람도, 팔려고 내놨던 사람도 이거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이러면서 그 매물을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뭐 경제뉴스의 어떤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장 보도가 되더라도 이게 경제 현실을 만들어가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이제 보도할 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평균값이나 뭐 중위값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기사가 약해지잖아요. 기사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꾸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경향이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언론은 그 부동산 투기 시장의 플레이어인데 객관적으로 마치 심판처럼 이렇게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뭐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날카로운 또 비판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장을 혼란을 줄이는 게 일단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 얘기를 하면 언제나 이재용에 빙의한 기사들이 많고요. 검찰 얘기할 때도 검찰에 빙의를 하거나,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가진 자,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에 빙의한 글들이 더 많다라는 게 좀 안타깝게 여겨지고요. 좀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안정 대책이든 부동산이든 언론인들이 정말 전문직이고 엘리트라면 불안을 가중하고 공포를 만들었는데 그 힘을 쓰지 말고 정책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쉬운 용어로 해석하고 난맥을 헤쳐서 해석의 어떤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는 선명한 글들을 써주고 나서 그다음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시 모아보는 그런 아주 원론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된 건 지난 6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7월 18일자) KBS 9시 뉴스 보도를 둘러싼 논란, 제2에서 철저하게 저널리즘 원칙하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이라는 제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모킹 건 된 녹취록이라는 제목이 뜨길래 무슨 결정적 증거가 녹취록에서 발견된다 하고 뉴스를 봤어요. 근데 보도 내용은 뭐 공모로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은 있지만 스모킹 건으로 단정하기에는 좀 앞서 나가는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이라고 이제 따옴표가 큰 따옴표로 인용이 돼 있습니다. 이제 큰 따옴표라는 거는 이를테면 취재원이 있다는 얘기고, 관련 내용이 또 이동재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말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이 큰 따옴표를 친다는 것 자체가 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조심해야 될 사안이었는데, 큰 따옴표가 인용될 만한 그런 보도였는지 저널리즘 원칙상 좀 그렇게 할 건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 직후에 한 검사장 측이 창작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는데, 한승경 기자, 보도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도를 한 건데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 실려라는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동료성 언급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녹취록을 보면은 뭐 그건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런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지만 역시 총선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보도 시점에 대한 언급도 이동재 전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없었습니다. 누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굉장히 애매하게 이렇게 좀 구성을 해놨거든요. 보통 이제 대화를 화면으로 재구성할 때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합니까? 이런 대화 재구성을 할 때는 말풍선이랑 큰 따옴표를 써서 그 발언을 누가 했는지 발화자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픽을 보면 돕겠다는 의미의 말, 이전 기자의 취재 동료는 누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취재해서 해석한 결과인데 이게 마치 그래픽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 그래픽에서도 이 보도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누구의 발언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동재 전 기자랑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서 그로 인해서 구속됐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확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령 그게 확인되었다 한데 그게 구속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원이 유죄 심정을 가지면 구속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구속 사유는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야지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 언론 보도도 그러한 어떤 잘못된 관념을 강화하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라는 문제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의혹을 제기한다 정도에만 멈췄어도 이렇게 큰 여파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다. 그러므로 나는 폭로를 한다라고 폭로로 갔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사건을 다룰 때 어마어마한 어떤 여파를 가져올 것을 과연 몰랐을까? 이게 정말 나비 효과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생각한다면 훨씬 더 철저한 검증과 해석의 어떤 논리적인 바탕이 필요했던 보도였는데 그게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보도입니다. 자, 결국에 문제는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실상 단독 보도를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KBS가 시청자에게 제시한 그 근거가 KBS 취재를 종합하면이라는 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오보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혼탁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직하게 다 고백해 주시죠. 그런데 저도 그 해당 보도를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내부 사정을 그렇게 내밀하게 알지는 빼지 마요. 못하고 KBS 보도본부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은 취재팀은 영장 발부 직후 발부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하던 중에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과거 취재팀이 확보한 녹취록 관련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전해 듣게 돼 발제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이가 해당 보도를 한 취재진에게 따로 입장을 받았는데 그 답변을 보면 KBS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표현은 익명의 수위를 높이려는 뜻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취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보도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취재원은 어떤 사정으로 밝힐 수 없다. 하지만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신중하게 판단했으니 우리를 믿고 한번 들어달라. 이런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보도의 신뢰성을 특정 취재원이나 자료에 근거해서 얻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언론사의 이름, 기자 나를 통해서 얻겠다. 그러니 한번 믿고 들어달라. 다시 말해서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무게까지도 저는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기사도 보면 이 말을 했던 그 기자가 그 무게감을 가지고 말을 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KBS 취재라는 제보자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익명 보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거 자료나 취재에 응한 당사자를 밝히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기자의 그 주관이 개입하는 걸 차단해 주는 거예요. 잘못 인용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최대 성씨가 뭔지 아세요? 최대 성씨요? 네. 김 씨죠. 관씨입니다. 관씨? 예. 관씨고 이름은 계좌예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익명 뒤에다가 숨어서 이제 자기의 주관성을 거기다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해서는 정말 보도 원칙에서 상당히 일탈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방송 출연하셨던 박영 교수가 썼던 법조기자 취재 관행에 관한 논문을 보면은 제가 몇 개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팩트가 아니라 추측으로 기사를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부처럼 전망과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안 되는 기사를 되도록 만드는 게 많고 확실하지 않아도 지르는 기사들이 많다라고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걸 다 누가 말했냐면 법조 기자들이 이제 했던 말들인데 여기서 그 관행이라는 게 거의 저는 고스란히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로 이 관행이라는 게 잘못된 발현이 된 좀 나쁜 보도의 형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확실한 사실 확인이 없이도 어떤 중요한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기자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정말 쓰고 싶은데 하는 욕망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데스킹 과정을 통해서 이 전원 보도가 정말 공익적인 가치에 부합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를 잘 따져야 되는데 KBS는 제 생각에는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전원만 가지고 보도하는 거를 좀 지양하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움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KBS 내부적으로 어떤 그 익명 취재의 원칙 뭐 지침, 매뉴얼 이런 거 없습니까? 지난해 이후로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익명 보도 체크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일선 기자 전체에게 공유를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체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론권 보장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취재진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자 메시지 역시 여러 차례 남겼다고 하는데요. 통화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정 기자와 한 검사장이 밝혀왔던 기존 입장을 리포트에 반영했다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종종 그 취재 대상이 됐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 기자가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이 나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계적 균형이나 또 면책을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KBS 기자의 어떤 반론권 부여도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태도로 비춰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모든 기사에 반론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이나 평가가 아니라 명확한 팩트를 보도하고 있다면 사실은 반론권이 없다 한들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었냐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반론권이 아직 안 오면 또 기사 취재도 좀 부실한 상황에서는 기사를 좀 홀딩하는 게 좀 묵히는 게 옳았다. 근데 그냥 반론권이 없었다는 걸 자체를 가지고 자기들이 확실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 하나의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전화를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를 넣기만 하더라도 이 오보는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최종 선고 시점에서 이 원고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럼 뭐냐. 취재원의 팩트도 불분명하고 한편으로는 크로스 체킹도 잘 안 됐고 그리고 그 전에 팩트 체킹도 잘 안 됐는데 데스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숙하게 매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이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런 오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번 오보 사태를 두고 보도 결정을 내리는 이 데스크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절차가 잘 작동을 했는지 개인적으로도 무척 궁금해요. KBS 사측은 휴일 데스크 시스템이 미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말과 휴일 데스크 체계를 강화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번에 아마 데스크가 녹취록이 있느냐 또는 뭐 전해 들은 거라면 이 제보자가 누구냐 이 정도만 체크했더라도 이거는 기사가 못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시문서 경제부장을 할 때인데 이 친구는 유독 기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많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물어봤어요. 이 관계자가 누구냐 했더니 계속 못 밝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야. 그 증권 출입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를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건 너무 심하네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자기 얘기를 거기다가 자기 주관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장문하는 거죠. 심하네요. 그러니까 주말 데스킹이 좀 미비했다면
꼭 단독의 욕심을 내지 말고 그날 실을 게 아니라 미루는 것도 저는 데스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익은 정보, 설익은 팩트라면 좀 더 미뤄서 좀 더 확실한 데스킹 능력이 있는 쪽과 협의하거나 상의하면 왜 안 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게 문제고 불필요한 논란이 너무 가중돼 버렸고 우리가 정말로 눈길을 줬어야 됐던 검언 유착 의혹이라는 이 출발점 자체가 되게 희미해져 버리는 이런 부수적인 피해가 너무 커져 버려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것을 급하게 이거 토요일에 보도한 것도 좀 궁금한데 또 바로 다음 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과를 했단 말이죠. 저희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이게 뭐 지연된 그 정정은 정정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에서 KBS가 그나마 이렇게 신속하게 한 것은 정말 그나마 잘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과장된 내용이 뭐였나 이거를 사과를 하면서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에서 핵심은 진정성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오보를 낸 언론이 사과를 한다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자기가 어떤 오보를 냈다뿐만이 아니라 그 오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까지 사실 독자들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진술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반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아 다시는 안 그러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정의연 관련된 정정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내용이 되게 비슷합니다. 몇 월 며칠 보도했던 어떤 기사에서 어떤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것은 뭐 언론중재의 조정에 따른 겁니다. 자기가 잘못 쓴 기사 내용을 단순히 인용을 할 뿐이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KBS의 이번 사과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이번 기사에 화가 났던 독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느낄 것이고 얼마나 다시는 이런 오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갖게 될까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보도가 빈약하다 보니 사과도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명기를 했다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서 해석의 부분이 아닌 팩트를 잘못 가져왔다라거나 명확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거의 다 해석의 문제이고 저는 이게 되게 당연했던 빈약한 정정 보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요. 사과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 잘못을 사과하는 과정에서 더 나락으로 빠지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사과가 중요한데 사과로 또 여론을 완전 반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주 정확하게만 전달해도 이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성 없는 정정은 정말 계속 오보를 양산하는 이런 풍토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에 정정란을 매일 상설해 놓고 뭐 반론을 들어오면 다 실어주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모기가 퍼뜨리는 말라리아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가디언이 그 다음날 그 모기 사진을 실었는데 다음날 그 정정 기사가 났는데 어제 모기 사진은 순모기였기에 바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암모기가 병을 퍼뜨리니까 순모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모기 쪽에서 항의가 좀 있었나 보네요. 뉴욕타임즈가 2003년에 제임스 블레어 기자의 오보 이후에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편집국의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오보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하고 그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서 보고서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한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일단은 필요하고 그것을 또 독자들한테 다시 알려서 거기에 따른 또 평가도 받아야 되죠. 이제 그런 조치가 KBS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담백하게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딱딱 짚고 거기서 어떤 부분이 자기가 지금 생각했을 땐 잘못이다를 명확하게 알리고 나서 재발 방지 방책을 얘기를 하면 되었던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19일 보도는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이 녹취록 일부만을 공개한 당일까지의 당사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제작됐다. 오류의 정정과 사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자, 문제가 된 KBS 보도가 이루어진 지 한 달째입니다. 뭐 논란은 계속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7월 27일자 기사를 좀 보죠. KBS의 검은 유착 오보 내용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전달에서처럼 해당 보도에 외부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위험한 기사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BS 오보의 가장 큰 문제를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여기서 해석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하나는 주어진 녹취록을 잘못하거나 과잉 해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줘서 가짜 폭로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첫 번째는 폐기하고 두 번째가 기정사실인지 의혹을 딱 못 박은 다음에 권언유착이라는 프레임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한동훈 일종의 함정 취재에 빠졌다라고 단정을 하고 나가고 있는데, 잘 보면 지난번에 김대엽 사건이라고 한번 써먹었을 때도 이 논리는 한번 쓰여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정에 빠졌고, 이건 거대한 권언유착 프레임, 그리고 검언유착, 또 다른 검언유착 프레임 안에서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진짜 의혹에 대한 미러링 수법을 잘못 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의혹을 의혹으로 덮으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언유착이냐 이제 권언유착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양쪽 다 의혹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그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은 이동재 기자가 쓴 편지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본인이 지금 나중에는 그게 다 100%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했던 진술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나온 의혹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지금 KBS 정부의 권언유착 의혹은 잘못된 기사, 그 배경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을 동등한 수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 오보가 있으면 오보가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사실을 오염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이 오보를 공격하면서 사실이 오염될 우려를 지금 계속 낳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사실 그 KBS 오보가 곧 검언유착이 없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KBS가 주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선일보 보도는 KBS를 주체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의도에서 사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해명해 줘야 돼요. 제2에서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검증과 기사 작성에 있어 오류가 발생했고, 보도 다음 날 곧바로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한 뒤 관련자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보도했다.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특정 언론과 단체가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이 한동훈 검사가 좀 확인이 덜 된 사안을 뭐 뭉뚱그려 보도했다는 이유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분명히 이건 위협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KBS뿐 아니라 취재원을 밝히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헌법학자인 허영 씨도 취재의 자유에는 취재원 묵비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면서, 묵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재원 봉쇄 효과를 가져와서 진실 보도의 공적 기능을 신문이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상관없이 기자는 묵비권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주법 차원에서 방패법이라고 불리는 취재보호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 기자협회 윤리 규정에도 취재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갈 각오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기자협회 윤리 강령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저는 이제 취재원 비리권은 그냥 헌법이 보유하고 있는 언론 자유의 하나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지금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 취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을 텐데 계속 그 요구를 하는 것은 결국 이 권언유착 의혹의 불씨를 계속 살리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KBS 오보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선일보 역시 채널A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오보를 냈습니다. 지난 8월 5일이죠. 이성윤,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 적시라는 예측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소장에는 공모 관계가 적시되지가 않았거든요. 이 최근의 오보들, 익명 취재원에 기댄 법조 기사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조선일보도 보면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법조인이 수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수만 명이
얘기가 생각이 똑같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 저 임정훈 변호사님도 법조인인데 네. 이거 확인 취재 전화 왔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보도한 게 왜 문제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취재를 얼버무리면 결국 장문을 한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또 역시 밑줄을 치면서 봤는데 수사팀 내부 부부장급 이하 검사 전원, 수사팀 일부 검사들, 부부장급 검사들, 법조계 관계자, 그중 부부장급 이하 6명, 법조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다채롭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취재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임명 취재고요. 결론적으로 오보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떤 검언유착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는 공공의 이익이 관여되어 있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인데 이렇게 여러 오보를 통해서 오염시킴으로써 이 공공재로서의 사건에 대한 관심 자체를 굉장히 소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선일보는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KBS는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런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 있는지 이런 단독에 대해서 그냥 정정만 하면 되는 것인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KBS 보도가 오보가 아닌 것으로 그냥 넘어갔었다면 혹은 이번에 조선일보 이 공소장 보도 역시 공소장에 실제 그런 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냥 넘어갔다면 그런데 재판 결과 또 전혀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 기사는 문제 없는 기사가 되는 걸까? 공소장에 어떤 말이 적시됐다라는 건 검찰의 수사 결과일 뿐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까지 계속 그것을 타이틀로 달아서 마치 이미 판단이 내려진 양 이제까지 보도를 해왔고 그래서 검찰 출입 기자들의 어떤 기사도 그 검찰에 편향된 기사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어요. 이번 그 사태를 통해서 그런 식의 취재 간행의 문제점이 좀 전반적으로 검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합니다. 단독 혹은 빨리 가는 것 내지는 좀 섹시한 기사를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와 공영방송이 꼭 어울리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밟아가면서 좀 느리지만 오히려 사태를 천천히 분석하고 전체 조감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도를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커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실망감이 노출이 되는 거지 저는 KBS만 하는 실수라서 사람들이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KBS는 특히 공영방송이잖아요. 그 위치가 독특한 그런 존재감이 있단 말이에요. 뭐 BBC 예를 든다면 BBC가 그 알카에다가 그 런던 테러 했을 때 그때 보면은 다른 데 보다가 사고 현장의 개수가 적어요, 항상. 다른 데는 뭐 최고 8개까지 올라가고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면 4개였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제 막 여기저기 채널 돌리다가 결국은 시청자들이 BBC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보성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번 사건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ree, two, one.